6,300개입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 숫자죠. 세계 최대예요. 미국보다 많습니다. 그런 나라의 국방장관이 서울행 전용기에 올랐어요.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죠. 대한민국의 0.001초 때문이었습니다. 0.001초요? 맞습니다. 1000분의 1초죠. 이게 전쟁의 규칙을 바꿨어요. 양의 시대가 끝났거든요. 이제는 질과 속도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어요. 핵무기 한 개도 공식적으로 없는 나라가 말입니다. 모스크바 크렘린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러시아 참모들이 모였어요. 스크린에 한국 자료가 떴습니다. 삼성 3나노 반도체, SK 하이닉스 HBM, 현무 5미사일, 차세대 핵잠수함. 리스트가 계속 이어졌죠. 참모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다른 나라야. 그날 밤 결정이 났습니다. 서울로 가자. 장관이 말했어요. 기술 협력을 요청하자. 우리끼리는 안 돼. 반도체도 AI도 우린 뒤처졌어. 한국이 필요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이었어요. 용산 국방부 회담장이었습니다. 양국 장관이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엔 공식 문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에 다른 종이가 있었어요. 한국 측 서류였죠. 거기엔 한국의 마지막 선택이 적혀 있었습니다. 5글자였어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6,300개 핵탄두를 가진 러시아가 왜 한국을 찾은 걸까요? 0.001초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3나노 반도체가 핵무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차세대 핵잠수함은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테이블 아래 그 종이엔 대체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저는 제임스 맥도날드입니다. 영국계 군사 분석가예요. 25년간 핵전략을 연구했습니다. 나토 자문도 했고 미국 국방부 보고서도 썼어요. 세계 핵무기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에 제가 본 것은 충격이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시작된 급박한 상황부터요. 러시아 SVR이 포착한 첩보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바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새벽 2시였습니다. 런던 자택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스크바 국제번호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죠. 새벽에 러시아에서 전화가 온다는 건 심상치 않은 겁니다. 받았어요. 제임스 맥도날드입니까? 러시아어였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죠. 냉정했어요. 네, 맞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누구시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정보가 있어요. 한국 관련입니다. 심각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이요? 무슨 일인데요? 남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NPT 탈퇴를 준비하고 있어요. 말했습니다. 우리 첩보 조직이 포착했어요. 6개월 내 발표 가능성이 높아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NPT요? 핵 확산 금지 조약 말이죠? 맞아요. 남자가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려는 겁니다. 이미 기술은 다 있어요. 재처리 시설, 농축 기술, 운반 수단. 전부 준비됐어요. 선언만 남았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잖아요. 해구산도 있고요. 왜 독자 핵무장을 해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당신도 모르는군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미국 해구산이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북한 위협은 커지고 중국은 공격적이고 러시아는 예측 불가능하죠. 한국이 스스로 지키려는 겁니다. 증거가 있나요? 물었습니다.
첩보만으로는 부족해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이메일로 보낼게요. 문서 사본이에요.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핵심은 볼 수 있어요. 당신이 판단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럴까? 가능할까? 아침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PDF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러시아어 문서였어요. SVR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이죠. 진짜였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내부 회의록이라고 했어요. 날짜는 2023년 9월이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모자이크였지만 직급은 보였어요. 장관급, 차관급, 합참의장. 최고 위급 회의였죠. 주제는 자주 국방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시나리오 3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NPT 탈퇴 후 독자 억제력 구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타임라인도 있었습니다. D+6개월 정치적 결정. D+12개월 첫 실전 배치. D+24개월 완전 운용 능력. 구체적이었습니다. 계획이 진짜 있는 거였어요. 기술평가 항목도 있었습니다. 제철이 기술 성숙도 95%, 농축 기술 80%, 운반 수단 현무 5실전 배치 완료, 기폭장치 설계 완료, 소형화 기술 3나노 반도체 적용 가능, AI 지휘통제 시스템 테스트 완료. 리스트가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이 진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토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즉시 전화했어요. 무리셀 본부였죠. 긴급 사안이에요. 말했습니다. 한국 NPT 탈퇴 가능성이 있어요. 러시아 첩보를 입수했어요. 확인이 필요해요. 나토 담당자가 놀랐습니다. 한국이요? 설마요. 미국 동맹국인데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요. 화가 났습니다. 가능성 낮다고요? 증거를 보셨어요? 러시아 SVR 문서예요.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있어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문서 보내주세요. 검토해 볼게요. 하지만 솔직히 믿기 어려워요. 한국이 왜 그래요? 이득이 없잖아요. 이득이 없다고요? 반박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북한은 핵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중국은 압박하고 러시아는 위협하죠. 미국은 점점 내향적이 되고 있고요. 한국 입장에선 자구책이 필요해요. 논리적이에요. 나토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답답했습니다. 이건 시간 싸움인데요. 6개월 안에 발표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느려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이틀 후 출발이었어요. 서울 인맥들한테 연락했습니다. 국방 관련 싱크탱크 연구원들이었죠. 만나자고 했어요. 커피 마시며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NPT 이야기는 직접 꺼내지 않고 분위기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런던에서 서울까지 11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할까? 국제사회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경제 타격이 클 텐데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북한 핵은 현실이고 중국 위협은 커지고 있어요. 미국 공약은 흔들리고 있고요. 한국 입장에선 절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3년 10월 18일이었어요. 서울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전쟁 걱정 안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한국이 역사적 결정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명동이었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내일 만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정말 NPT 탈퇴를 준비하고 있을까? 아니면 러시아 첩보가 과장된 걸까? 잠을 청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싱크탱크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이름이 김민준이었어요. 40대 초반이었죠. 스탠퍼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핵전략 전문가였어요. 종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김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임스, 오랜만이에요. 런던에서 왜 갑자기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한국 국방 상황이 궁금해서요. 요즘 분위기가 어때요? 북한 위협이 커지고 있잖아요.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김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긴장되죠.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어요. 핵무기도 늘리고 있고요. 우리는 대비해야 해요. 어떤 대비요?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어요. 방어력 강화, 선제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망. 그리고 하나 더요.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뭔데요?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자적 억제력이죠. 구체적으론 말 못해요.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러시아 첩보가 맞았어요. 한국이 정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캐물을 수 없었어요. 너무 직접적이면 경계할 테니까요. 화제를 돌렸습니다. 러시아는 어때요? 여전히 위협적인가요? 6,300개 핵탄두 보유국인데요. 김민준이 코웃음 쳤습니다. 6,300개요? 숫자만 많아요. 질은 형편없어요. 구형 설계예요. 70년대, 80년대 기술이죠. 현대화 못하고 있어요. 제재 때문에 반도체도 못 구하고 정밀 부품도 없어요. 양만 많은 거예요. 놀랐습니다. 양만 많다고요? 6,300개면 충분히 위협 아닌가요?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숫자는 의미 없어요. 실제로 작동하는 게 몇 개나 될까요? 유지보수 안 된 지 수십 년인 것들이 태반이에요. 발사해도 제대로 날아갈지 의문이죠. 게다가 정확도가 낮아요. 목표물을 못 맞춰요. 그럼 한국은 어때요? 물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잖아요. 공식적으로는요.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있어요. 재처리도 농축도 가능해요. 운반 수단은 현무호가 있고요. 기폭장치 설계도 완료됐어요. 만들려면 6개월이면 돼요. 6개월이요? 그렇게 빨라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반도체 강국이에요. 조선도 세계 1위고 로켓 기술도 뛰어나죠. 핵무기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70년 전 기술이거든요. 문제는 정치적 결단이에요. 그 결단을 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창밖을 봤어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론은 바뀌고 있어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70%가 독자 핵무장 찬성이었어요. 북한 위협 때문이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미국은 뭐라고 해요? 동맹국인데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국도 딜레마예요. 한국 핵무장 막고 싶죠. 하지만 북한 문제는 해결 못해주고 있어요. 말로만 해고산이지 실제로 써줄지 의문이에요. 한국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오후에 다른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었어요. 박성호라는 분이었습니다. 50대였죠. 미사일 전문가였어요. 국방부 건물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러시아 미사일과 한국 미사일을 비교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성호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ICBM이 많아요. 대륙간탄 도미사일이죠. 하지만 전부 액체 연료예요. 주입하는데 시간 걸려요. 몇 시간씩요? 발사 준비하는 동안 위성이 다 봐요. 선제 타격 당할 수 있어요.
게다가 정확도가 낮아요. 원형 공산 오차가 수백 미터예요. 한국은요? 물었습니다. 한국은 고체 연료예요. 박성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현무 5 미사일이요. 즉시 발사 가능해요. 3분이면 발사돼요. 액체 연료보다 100배 빨라요. 정확도도 높아요. 원형 공산 오차가 수미터예요. 목표물을 정확히 맞춰요. 이동식이라 추적도 어렵고요. 러시아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박성호가 웃었습니다. 이미 알아요. 충격받았죠. 자기들 미사일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양으로는 많지만 질로는 밀려요. 현대전은 질이 중요하거든요. 러시아가 착시에 빠진 거예요. 숫자만 믿었던 거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정리가 필요했어요. 하루 동안 들은 이야기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러시아 6,300개 핵탄두는 허상이었어요. 대부분 구형이고 작동 여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공식 핵무기 없지만 기술은 다 갖췄어요. 만들려면 6개월이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질의 차이였습니다. 러시아는 구형 기술에 갇혀 있었어요. 제재로 현대화를 못하고 있었죠. 한국은 최첨단 기술을 보유했어요. 반도체, 미사일, 잠수함. 전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양대 질의 대결이었고 질이 이기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토에 보낼 거였어요. 제목은 러시아 핵전력의 착시와 한국의 실질 능력이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했어요. 러시아는 과대평가됐다. 한국은 과소평가됐다. 세력 균형이 바뀌고 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한국의 비밀 무기가 뭘까? 6개월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 반도체가 뭔가 관련 있을 것 같았어요. 김민준이 3나노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일 더 캐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핵심 비밀이 거기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반도체 전문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이라는 분이었어요. 삼성전자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은 교수로 있었죠. 서울대 전기공학과였어요. 연구실에서 만났습니다. 3나노 공정에 대해 물었어요. 이게 핵무기랑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이정민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기밀 사항인데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첩보를 입수했어요. 한국이 3나노 기술을 핵무기에 적용한다고요. 사실인가요? 이정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차피 곧 공개될 거예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핵무기에서 제일 어려운 게 소형화예요. 폭발력은 만들기 쉬워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임계 질량만 모으면 돼요. 하지만 작게 만드는 게 어렵죠. 미사일에 탑재하려면 작아야 하거든요. 기존 기술로는 직경 1m 이상이었어요. 기폭 장치가 문제였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폭발물을 터뜨려야 했어요. 수십 개 지점을 동시에요. 오차가 나노초 단위였습니다. 이걸 제어하는 게 전자회로였죠. 기존에는 회로가 커서 공간을 많이 차지했어요. 소형화의 걸림돌이었습니다. 3나노가 해결책이었습니다. 이정민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어요. 기존 칩은 14나노였어요. 3나노는 5배 작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5배 많은 회로가 들어갔죠. 기폭 제어 칩이 5분의 1로 줄었어요. 핵탄두 크기도 줄어들었습니다. 직경이 절반이 됐어요. 더 놀라운 건 성능이었습니다. 3나노는 전력 소비가 적었어요. 발열도 낮았죠. 정밀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오차가 피코초 단위로 줄었어요. 1000분의 1 나노초요. 완벽한 기폭이 가능했습니다. 불발 확률이 거의 0이었어요. 게이트 오러라운드 기술도 중요했습니다. 이정민이 설명했어요. 기존 핀팩 구조는 전류 누설이 있었어요. 게이트 오러라운드는 사방을 감싸서 누설을 막았죠. 전력 효율이 30% 올랐어요. 신뢰성도 높아졌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했어요. 핵무기에 완벽했습니다. 러시아는 못 만들어요. 이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도체 제재받고 있어요.
최신 장비를 못 사요. ASML EUV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금수 조치됐거든요. 중국도 못 사요. 한국만 가능해요. 독점 기술이죠. 미국은요? 물었습니다. 인텔도 3나노 만들잖아요. 이정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텔은 아직 양산 못해요. 삼성이 1년 앞서요. 게다가 수율이 달라요. 삼성은 70%예요. 인텔은 40% 초반이에요. 품질 차이가 커요. 군사용은 높은 수율이 필수거든요. 이 기술이 핵무기만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사일 유도 레이더 잠수함 소나 모든 무기 체계에 들어갔어요. 3나노가 적용되면 성능이 2배 올랐습니다. 크기는 절반으로 줄었고요. 게임 체인저였어요. 시제품을 봤습니다. 이정민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손톱만 한 칩이었습니다. 이게 핵기폭 제어 칩이에요. 말했어요. 수십 개 폭발 지점을 나노초 정밀도로 제어해요. 기존 칩은 이거 5배 크기였어요. 보안상 자세히 못 보여드려요. 하지만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비밀 무기였어요. 세계 유일의 3나노 군사용 칩이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못 만들었어요. 미국도 아직 양산 못했고요. 한국이 독주하고 있었습니다. 핵무기 소형화의 핵심을 쥔 겁니다. 오후에 국방과학연구소 출신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익명을 요구했어요.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남 조용한 카페였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3나노 칩이 실제로 무기에 적용됐냐고 물었어요. 연구원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무 5에 들어갔어요. 최신 버전이요. 유도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3나노 칩 덕분에 정밀도가 3배 올랐어요. 목표물을 미터 단위로 맞춰요. 기존엔 10m였거든요. 잠수함에도 들어갔습니다. 차세대 핵잠이요. 소나 시스템이 혁신됐어요. 3나노 신호처리 칩으로 탐지 거리가 2배 늘었어요. 적 잠수함을 먼저 발견해요. 선제 공격이 가능하죠. 은밀성도 높아졌어요. 자체 소음이 줄었거든요. 핵탄두는요? 직접 물었습니다. 만들었어요? 연구원이 침묵했습니다. 오래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설계는 완료됐어요. 시뮬레이션도 수백 번 했어요. 성공률 99%예요. 실물 제작은 정치적 결정만 남았어요. 기술적으론 문제 없어요. 얼마나 작아요? 물었습니다. 직경 50cm요. 대답했어요. 무게는 300kg이에요. 현무 5에 탑재 가능해요. 위력은 20킬로톤이에요. 히로시마급이죠. 작지만 강력해요. 3나노 덕분에 가능했어요. 러시아 최신 핵탄두는 직경 1m였습니다. 무게가 700kg이었어요. 한국 것의 2배 이상이었죠. 같은 미사일에 한국은 2개 탑재 가능했어요. 러시아는 하나만 됐고요. 효율이 2배 차이였습니다. 중국도 비슷했습니다. 소형화 기술이 한국보다 뒤처졌어요. 반도체 제재 때문이었죠. 선진 공정을 못 써서 크기를 못 줄였어요. 한국은 자체 기술로 극복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있었으니까요. 저녁에 호텔에서 정리했습니다. 3나노가 게임 체인저였어요. 핵무기를 작고 정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무기도 업그레이드했어요. 한국이 기술 우위를 점한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추가했어요. 한국의 3나노 기술은 군사적 우위의 핵심이다. 소형화와 정밀도에서 세계 최고다. 이게 한국 자신감의 원천이다. 6개월 핵무장 가능 발언의 근거다.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이 왜 당당한지 이제 알겠더군요. 사흘째 되던 날 AI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한지수라는 여성이었어요. 38살이었죠. 카이스트 출신이었습니다. 국방 AI 연구소에서 일했어요. 판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AI가 핵전략에 어떻게 쓰이냐고 물었어요. 한지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어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핵공격 시나리오였죠.
적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레이더가 탐지했습니다. 몇 초 후였을까요? 0.1초요.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0.1초 만에 탐지해요. 기존 시스템은 3초 걸렸어요. 100배 빨라진 거죠. 탐지 후 뭘 해요? 물었습니다.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한지수가 설명했습니다. AI가 수천 가지 옵션을 계산해요. 요격, 보복, 대피. 각각의 성공률과 피해를 예측하죠. 최저간을 제시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0.001초요. 대답했습니다. 0.001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00분의 1초잖아요. 그렇게 빨리 판단이 가능해요? 한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SK 하이닉스 HBM3이 핵심이에요. 고대 역폭 메모리죠. 데이터 처리 속도가 초당 1000GB예요. 엄청나게 빨라요. AI가 실시간으로 계산해요. 기존 시스템과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0.5초였어요. 러시아는 2초였습니다. 중국은 1초였죠. 한국이 압도적으로 빨랐어요. 500배에서 2000배 차이였습니다. 핵전쟁에서 속도는 생명이었어요. 먼저 판단하는 쪽이 이겼습니다. 시나리오를 봤습니다.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북한 미사일 공격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발사됐어요. 서울까지 5분이었죠. AI가 0.001초에 탐지하고 대응안을 냈습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 지하 대피소 개방, 보복 타격 준비. 전부 자동이었어요. 두 번째는 중국 함대 접근이었습니다. 서해였어요. 잠수함 셋이 영해로 들어왔습니다. 소나가 포착했어요. AI가 분석했습니다. 적대 의도 80%. 대응안이 나왔어요. 대잠 헬기 출격, 구축함 이동, 잠수함 추적. 지휘관 승인 없이 진행됐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러시아 핵미사일 다수 발사였어요. 동시에 10발이 날아왔습니다. 전면전 시나리오였죠. AI가 계산했어요. 요격 가능 7발, 피해 불가피 3발. 보복 타격 최적 목표 20곳. 0.001초 만에 나왔습니다. 사람은 개입할 시간도 없었어요. 무서웠습니다. AI가 전쟁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람 판단이 빠지면 위험하지 않아요? 오판 가능성은요? 한지수가 인정했습니다. 리스크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더 느려요. 핵전쟁은 분 단위가 아니에요. 초 단위예요. 사람 판단 기다리면 늦어요. AI가 필수예요. 안전장치는 있었습니다. 최종 발사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었어요. AI는 추천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었어요. 0.001초의 결정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30초 고민하면 늦었죠. 사실상 자동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도 AI 씁니다. 제가 말했어요. 펜타곤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한지수가 웃었습니다. 개발 중이에요. 아직 실전 배치 못했어요. 우린 이미 했어요. 2년 전부터 운용 중이죠. 테스트도 수백 번 했어요. 성공률 99%예요. 러시아는 어때요? 물었습니다. 한참 뒤처졌어요. 한지수가 단언했습니다. AI 기술이 없어요. 반도체 제재받아서 고성능 칩을 못 써요. HBM도 없고요. 엔비디아 GPU도 금수됐어요. 구형 시스템에 갇혀 있어요. 우리 10년 전 수준이에요. 중국은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한계가 있었어요. HBM을 자체 생산 못했습니다. SK 하이닉스한테 사야 했죠. 한국이 수출 통제하면 끝이었어요. 중국 AI가 멈췄습니다. 의존도가 높았던 겁니다. 실제 상황을 물었습니다. AI가 실전에서 작동한 적 있어요? 한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있었어요. 북한 무인기가 침투했죠. AI가 자동으로 탐지하고 요격기를 출격시켰어요. 지휘관 보고는 나중에 갔어요. 무인기는 격추됐고요. 성공적이었어요. 논란은 없었나요? 자동 공격이잖아요. 있었죠. 한지수가 인정했습니다.
군 내부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AI한테 맡기는 게 맞냐고요. 하지만 결과가 좋았어요. 사람보다 빨랐고 정확했어요. 반대 의견이 줄었죠. 이제는 표준이 됐어요. 미래 전쟁은 AI 전쟁입니다. 한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0.001초 싸움이에요.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쪽이 이겨요. 사람은 너무 느려요. 한국이 앞서 있어요. HBM이 있고 3나노가 있으니까요. 러시아는 못 따라와요. 저녁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0.001초가 게임의 규칙을 바꿨어요. 전쟁이 자동화됐습니다. AI가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한국이 선두에 서 있었어요. 기술 우위 덕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착시에 빠져 있었습니다. 6,300개 핵탄두를 믿었죠. 하지만 0.001초 세계에선 무용지물이었어요. 탐지도 느리고 대응도 느렸습니다. 한국 AI가 모든 움직임을 다 보고 있었어요. 선제 공격도 가능했죠.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자신감이었습니다. AI 시스템을 실전 배치했어요. 작동을 확인했고요. 이제는 핵무장만 남았습니다. 기술적 준비는 끝났어요. 0.001초 지휘 통제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군사기지를 방문했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았어요. 국방부 주선이었습니다. 충남 어딘가였죠. 정확한 위치는 비밀이었어요. 현무 5 발사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거대한 트럭에 미사일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지 사령관이 설명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예요. 말했어요. 트럭이 직접 운반해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산속, 터널, 도로. 위치를 계속 바꿔요. 위성이 추적 못해요. 러시아 ICBM은 고정 4일로예요. 위치가 다 알려져 있죠. 우리는 숨을 수 있어요. 발사 시간이 핵심이었습니다. 명령 받고 얼마나 걸려요? 물었습니다. 3분이요. 사령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체 연료니까 즉시 발사 가능해요. 연료 주입 안 해도 돼요. 러시아는 액체 연료예요. 주입하는데 3시간 걸려요. 우리가 60배 빨라요. 시연을 받습니다. 모의 훈련이었어요.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트럭이 움직였어요. 정해진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1분 걸렸어요. 발사대가 세워졌습니다. 30초요. 조준이 완료됐습니다. 또 30초였죠.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사일이 솟구쳤어요. 실제론 모형이었지만 절차는 똑같았습니다. 총 3분이었어요. 러시아는 불가능했습니다. 고정 4일로에서 발사했어요. 위치가 이미 다 알려져 있었죠. 한국 정찰 위성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발사 준비하는 순간 선제 타격 당할 수 있었어요. 3시간 동안 무방비였습니다. 생존성이 낮았어요. 사정거리도 물었습니다. 현무호는 얼마나 가요? 8,000km요.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서쪽 끝까지 닿아요. 모스크바도 사정권이죠. 북한은 당연하고 중국 대부분도 커버해요. 동부가 전역이 타격 범위예요. 정확도가 놀라웠습니다. 원형 공산 오차가 3m였어요.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러시아 최신 미사일은 100m였어요. 30배 이상 차이였죠. 건물 하나를 콕 집어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부수적 피해가 최소화됐어요. 핵탄두 탑재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사령관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설계가 돼 있어요. 정치적 결정만 나면 즉시 배치 가능하죠. 6개월이면 충분해요. 이미 준비는 다 됐어요. 오후엔 잠수함 기지로 갔습니다. 진해였어요. 해군 작전사령부였죠. 차세대 핵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건조 중이었어요. 도크에 거대한 선체가 있었습니다. 7,000톤급이었어요. 한국 최대 잠수함이었죠. 함장이 안내했습니다. 핵 추진이 아니에요. 말했어요. 디젤 전기 추진이죠. 하지만 성능은 핵잠 못지않아요. AIP 시스템이 있거든요.
공기 불필요 추진이요. 3주일 잠수 가능해요. 핵잠은 석 달이지만 실전에선 3주일이면 충분해요. 소음이 핵심이었습니다. 95데시벨이요. 함장이 자랑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러시아 최신 핵잠은 120데시벨이에요. 우리가 25데시벨 낮아요. 탐지가 훨씬 어려워요. 바다의 유령이죠. 소나 시스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3나노 신호처리 칩이 들어갔어요. 탐지 거리가 100km였습니다. 기존 50km의 2배였죠. 적 잠수함을 먼저 발견했어요. 선제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들키지 않고 공격하는 거였어요. 어뢰도 특수했습니다. 스마트 어뢰였어요. AI가 탑재됐습니다. 자율 추적했어요. 목표물을 놓치지 않았죠. 회피 기동을 예측했습니다. 명중률이 95%였어요. 러시아 어뢰는 60%였습니다. 핵미사일 탑재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무사를 개조하면 돼요. 말했어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설계는 완료됐어요. 시제품도 만들었고요. 정치적 결정만 나면 1년 안에 배치 가능해요. 기술적 문제는 없어요. 러시아 핵잠과 비교했습니다. 러시아는 소음이 컸어요. 탐지가 쉬웠습니다. 소나 성능도 떨어졌어요. 한국 잠수함을 못 찾았죠. 반면 한국은 러시아를 다 봤어요. 일방적 우위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봤습니다. 동해 어딘가였어요. 한국 차세대 핵잠과 러시아 핵잠이 조우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탐지했어요. 100km 거리였죠. 러시아는 50km까지 접근해야 탐지 가능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어뢰를 발사했어요. 러시아는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저녁에 기지를 떠났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무기 체계가 완벽했습니다. 현무호는 3분 만에 발사됐어요. 추적도 어려웠죠. 차세대 핵잠은 바다의 유령이었습니다. 탐지 불가능했어요. 선제 공격 능력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시대에 뒤처졌어요. 액체 연료 미사일은 느렸습니다. 고정 사일로는 취약했어요. 시끄러운 핵잠은 쉽게 잡혔죠. 양으로는 많았지만 질로는 밀렸습니다. 한국이 압도적 우위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생존성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살아남았어요. 이동식 발사대는 숨었고 잠수함은 침묵했습니다. 선제 공격 당해도 보복 능력이 남았어요. 억제력이 확실했죠. 이게 한국이 자신 있는 이유였습니다.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한국의 3분 발사 능력과 95데시벨 핵잠은 게임 체인저다. 러시아 재래식 핵전력을 무력화한다. 양적 우위가 의미 없어진다. 질적 우위가 모든 걸 결정한다. 한국이 증명하고 있다. 명확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모스크바 소식통이 제보했어요. 주제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군사력 재평가였죠. 충격적인 내용이었다고 했어요. 회의록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익명의 러시아 관리가 넘겨줬어요. 위험을 무릅쓴 거였습니다. 읽어봤어요. 놀라웠습니다. 러시아가 완전히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참모총장이 보고했습니다. 한국 군사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회의록에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한국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요. 기술적으로 우리를 앞섰어요. 양적 우위가 의미 없어졌어요. 구체적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격차가 결정적이에요. 참모가 보고했어요. 3나노 공정을 우린 못해요. 제재 때문에 장비를 못 사요. 한국은 독점하고 있어요. 모든 무기 체계에 적용됐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A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001초 시스템을 우린 못 만들어요. 또 다른 참모가 말했습니다. HBM이 없어요. 고성능 칩도 없고요. 우리 시스템은 2초 걸려요. 2000배 느려요. 실전에선 무용지물이에요. 미사일 비교도 나왔습니다. 현무호는 3분 만에 발사돼요. 우리 ICBM은 3시간 필요해요.
60배 차이예요. 게다가 이동식이라 추적도 안 돼요. 우리 고정 사일로는 다 노출됐어요. 선제 타격 당하면 끝이에요. 잠수함도 문제였습니다. 한국 차세대 핵잠은 95데시벨이에요. 우리 최신형은 120데시벨이죠. 25데시벨 차이는 엄청나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해요. 반면 우리는 다 들려요. 일방적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록에 5분간 발언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충격이 컸던 겁니다. 6,300개 핵탄두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해요. 말했습니다. 양으로는 못 이겨요. 기술 격차가 너무 커요. 반도체와 AI에서 밀려요. 이대로는 한국한테 억제력이 없어요. 핵무장하면 우린 막을 수 없어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기술 개발이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3나노는 10년 걸려요. 참모가 말했습니다. 장비도 없고 인력도 부족해요. 서방 제재가 계속되는 한 안 돼요. 포기해야 해요. 두 번째는 중국 협력이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참모가 말했습니다. 반도체 제재받고 있어요. HBM 못 만들어요. 한국한테 의존하죠. 우리 도와줄 수 없어요. 세 번째 옵션이 남았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는 거였어요. 장관이 제안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요청하자고요. 대가를 주고서라도요. 에너지 협력, 자원 제공, 뭐든지요. 한국 기술이 필요해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존심 문제예요. 강경파 참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손 벌려요? 핵 강대국이 비핵국한테요? 굴욕이에요.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중요해요? 생존이 중요해요? 현실을 봐요. 우린 이미 졌어요. 기술 전쟁에서요.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찬성 8, 반대 3이었어요. 한국 협력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장관이 지시했어요. 서울로 가라고요. 국방부를 접촉하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도 했어요. 언론에 새면 안 된다고요. 회의록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컸어요. 러시아가 굴복한 겁니다. 6,300개 핵탄두를 가진 나라가요. 한국 기술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기술 이전을 구걸하려는 거였죠. 서울 국방부에 연락했습니다. 아는 관계자였어요. 러시아 접촉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관계자가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극비 사항인데요. 정말 있었나요? 다시 물었습니다. 관계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 전에 왔어요. 국방차관급이요. 비공식 방문이었어요. 뭘 원했어요? 물었습니다. 기술 협력이요.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반도체 기술, AI 시스템, 미사일 기술. 다 달라고 했어요. 대가는 뭐든 주겠대요. 에너지, 자원, 우주 협력. 리스트가 길었어요. 한국은 뭐라고 했어요?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줄 생각 없어요. 우리 핵심 기술이거든요. 러시아한테 넘기면 안 돼요. 중국으로 새 나가요. 북한도 알게 되고요. 거절할 거예요. 러시아 반응은요? 예상했을 거예요.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요청할 거예요. 절박하거든요. 기술 격차를 느꼈어요. 우리한테 배우고 싶어 해요. 아이러니하죠. 핵 강대국이 비핵국한테요. 저녁에 정리했습니다. 크렘린 회의가 전환점이었어요. 러시아가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6,300개 핵탄두가 무용지물이라는 걸요. 기술이 양을 이겼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어요. 러시아의 굴복은 상징적이었습니다. 냉전 시대 초강 대국이었어요.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했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한테 손 벌리는 신세였습니다. 반도체 하나 때문에요. 시대가 바뀐 겁니다. 가장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역전됐어요. 한국이 3나노를 양산한 게 2021년이었습니다. HBM 3세대가 2022년이었고요.
그 사이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무서웠어요. 다음 단계가 궁금했습니다. 러시아가 서울로 온다는 거죠. 공식 회담이 열릴 겁니다. 한국은 뭐라고 할까요? 기술을 줄까요? 거절할까요? 아니면 다른 조건을 제시할까요? 흥미로웠습니다. 역사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023년 11월 5일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서울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언론에는 비공식 방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수행원이 20명이 넘었습니다. 중요한 회담인 게 분명했죠. 용산 국방부 청사였습니다. 회담장이 마련됐어요. 양측 장관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 측엔 국방부 장관과 차관, 합참의장이 있었어요. 러시아 측은 장관과 차관,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특별히 허가받고 배석할 수 있었습니다. 관찰자 자격이었어요. 나토 자문관 신분이었거든요.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는 거였어요. 러시아 장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시간 내주셔서요. 한국어 통역이 따라왔어요. 오늘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양국 관계 미래를 위해서요. 한국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러시아 장관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기술력을 인정해요. 말했어요. 반도체, AI, 미사일.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는 뒤처졌죠. 솔직히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기술 협력을 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뭘 원하세요? 한국 장관이 물었습니다. 3나노 기술이요. 러시아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HBM 공급도요. 미사일 설계 자문도 받고 싶어요. 물론 대가는 충분히 드려요. 에너지 장기 계약, 히토류 공급, 우주 협력. 뭐든지요. 한국 측이 침묵했습니다. 오래요. 차관이 장관 귀에 뭔가 속삭였어요. 합참 의장도 메모를 건넸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러시아 측이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말했어요. 하지만 어려워요. 3나노는 우리 핵심 기술이에요. 쉽게 넘길 수 없어요. HBM도 마찬가지고요. 국익이 걸린 문제거든요. 이해해요. 러시아 장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절박해요. 기술 격차가 커졌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한국 도움이 필요해요. 조건을 말씀하세요. 뭘 원하시든 검토하겠어요. 조건이요? 한국 장관이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왜 도와야 하죠? 러시아는 북한 편이었어요. 유엔 제재도 막았죠. 한국 안보를 위협했어요. 이제 와서 도움 달라고요? 논리가 안 맞아요. 러시아 장관이 당황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말했어요. 미래를 보자고요. 협력하면 서로 이익이에요. 한국도 얻는 게 있잖아요. 에너지 안보, 자원 확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한국 장관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더 중요해요. 우리 경쟁력의 핵심이거든요. 러시아한테 주면 중국으로 새 나가요. 북한도 알게 되고요. 안보 위협이 커져요. 줄 수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은요? 러시아 장관이 물었습니다. 뭔가 있지 않을까요? 절충안이요. 한국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북한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말했어요. 북한 핵 폐기를 보장하세요. 그럼 협력을 검토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러시아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통제 못해요. 독자 행동하거든요.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럼 협력도 없어요. 한국 합참의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보가 우선이에요. 북한 위협이 사라져야 논의 가능해요. 회담이 교착됐습니다. 양측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러시아는 기술을 원했고 한국은 안보를 원했습니다. 접점이 없었어요.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휴식 시간이 선언됐습니다. 각자 별도 공간으로 갔어요. 한국 측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30분 후 다시 모였습니다. 한국 장관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 두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였죠. 러시아 측이 못 보게요. 차관과 의장만 슬쩍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제안이 있어요. 한국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 입장을 정리한 거예요. 문서로 드릴게요. 검토해 보세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문서를 주세요. 러시아 장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담 끝나고 드릴게요. 지금은 안 돼요. 내용이 민감해요. 신중해야 해요.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양측이 악수했어요. 형식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측이 먼저 나갔어요. 한국 측이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봤어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서류가 뭘까? 한국이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있을까? 북한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그게 전부일까?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회담 후 비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국 차관이 설명했어요. 오늘은 입장 확인이었어요. 말했어요. 러시아가 뭘 원하는지 들었어요. 우리 입장도 전달했고요. 다음 단계는 추후 결정이에요. 그 서류는 뭔가요? 물었습니다. 차관이 웃었어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최고 기밀이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의 원칙을 담았어요. 양보 없는 원칙이죠. 5글자였습니다. 누군가 귀띔해줬어요. 익명이었죠. 그 서류 제목이 5글자래요. 한글로요. 하지만 뭔지는 안 알려줬습니다. 궁금증만 남았어요. 저녁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회담이 상징적이었어요. 러시아가 한국한테 왔습니다. 기술을 구걸했어요. 굴욕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단호했습니다. 안보가 우선이라고 했어요. 기술은 못 준다고 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테이블 아래 그 종이가 뭘까? 5글자 제목이 뭘까? 한국의 마지막 선택이 담겼다는데요. NPT 탈퇴일까요? 독자 핵무장일까요? 아니면 다른 길일까요? 답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회담 이틀 후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발표를 예고했어요. 청와대 대변인이 공지했습니다. 이틀 후 대통령 담화가 있다고요. 국가 안보 관련이래요. 중대 발표래요. 세상이 술렁이었습니다. 외신들이 추측을 쏟아냈어요. 한국이 NPT 탈퇴를 선언한다. CNN이 보도했습니다. 독자 핵무장을 발표할 거다. BBC도 따라했어요. 미국이 긴장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썼습니다. 저도 확신했습니다. NPT 탈퇴구나. 러시아 첩보가 맞았어요. 6개월 내 발표라고 했는데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담화 전날 밤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연락했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긴급하다고요. 명동 호텔 커피숍이었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관계자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내일 발표 내용이에요. 말했어요. 미리 드려요. 나토에 설명할 수 있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담화 끝나기 전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약속했습니다. 지키겠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꺼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놀랐어요. 예상과 달랐거든요. 제목이 있었습니다. 5글자였어요. 자주적 억제였습니다. NPT 탈퇴가 아니었어요. 핵무장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자주적 억제력 구축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국은 NPT를 유지한다. 시작됐어요. 핵 확산 금지 조약 당사국으로 남는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자주적 억제력을 확보한다. 기술적 준비를 완료한다. 6개월 내 실전 배치 가능 상태를 유지한다.
잠재적 핵보유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공식 핵무기는 안 만들어요. NPT도 안 탈퇴해요. 하지만 언제든 만들 수 있어요. 6개월이면 돼요. 기술은 다 있으니까요. 이게 한국식 억제력이었습니다. 왜 이 길을 택했을까? 문서가 설명했어요. 첫째, 국제 제재를 피한다. NPT 탈퇴하면 경제 타격이 커요. 반도체 수출이 막혀요. 한국 경제가 흔들려요. 유지하면 제재 없어요. 둘째, 동맹 관계를 지킨다. 미국과 갈등 안 생겨요. 핵무장하면 동맹 균열이 생겨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있고요. 잠재적 보유로는 괜찮아요. 미국도 무기네요. 셋째, 실질 억제력은 동일하다. 6개월 배치 가능이에요. 위기 시 즉시 만들어요. 적국이 알고 있어요. 섣불리 못 건드려요. 억제 효과는 똑같아요. 넷째, 도덕적 우위를 지킨다. 비핵국으로 남아요. 국제사회 지지를 받아요. 북한 핵 폐기 주장도 설득력 있어요. 핵무장하면 도덕성 잃어요. 잠재적 보유는 괜찮아요. 마지막이 핵심이었습니다. 기술 우위를 활용한다. 한국은 3나노, AI, 정밀 미사일 다 있어요. 즉시 만들 수 있어요. 남들은 못해요. 러시아도 중국도 시간 걸려요. 한국만 가능한 전략이에요. 구체적 계획도 있었습니다. 현무 5 추가 배치 300기요. 차세대 핵잠 건조 가속 5년 안에 6척이요. AI 지휘 통제 시스템 완성 2년 내요. 재처리 시설 증설 3년 계획이요. 모든 준비를 끝내는 거였어요. 러시아 대응도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 협력은 거부한다. 대신 에너지 장기 계약은 받아들인다. 북한 문제 해결 시 재검토 가능하다. 조건부 협력이었어요. 미국 설득 방안도 있었습니다. 동맹 유지를 강조한다. NPT 준수를 약속한다. 하지만 자주 국방은 양보 안 한다. 잠재적 능력 보유는 한국 주권이다. 당당했어요. 중국 견제 방안도 상세했습니다. 경제 보복 대비 계획이 있었어요. 반도체 수출 통제 카드도 준비됐고요.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못해요. 기술 의존도가 높으니까요.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새로운 길을 간다. NPT와 자주 국방을 동시에 추구한다. 세계 최초다. 기술 강국만 가능한 전략이다. 한국이 증명할 것이다. 다 읽었습니다. 감탄했어요.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핵무장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었어요. 중간지대였죠. 하지만 실질적으론 핵보유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든 만들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담화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룸이었어요.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봤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적 억제력을 구축합니다. 말했어요. NPT는 유지하되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합니다. 6개월 내 배치 가능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우리 선택입니다.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예상 밖이었거든요. NPT 탈퇴가 아니었어요. 핵무장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개념이었죠. 잠재적 핵보유국이요. 한국이 만든 새로운 범주였어요.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한국 결정을 존중한다. 국무부가 성명을 냈어요. 동맹은 확고하다고 했습니다. NPT 준수를 환영한다고도 했어요. 묵인하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술력을 인정한 거였죠. 러시아는 침묵했습니다. 이틀 동안 논평이 없었어요. 셋째 날 외교부가 짧게 말했습니다. 주목하고 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요청했던 기술 협력이 거절당한 거니까요. 중국이 반발했습니다. 지역 불안정을 초래한다.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어요. 한국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강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의존도 때문이었어요. 한국을 함부로 못 건드렸습니다. 일본이 놀랐습니다. 우리도 검토해야 한다. 자민당 의원이 말했어요.
한국이 했는데 우리도 가능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기술이 없었습니다. 3나노도 없고 HBM도 없었어요. 따라할 수 없었죠. 나토가 연락했습니다. 무리셀 본부였어요.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전략을 분석해달라고요. 즉시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잠재적 핵보유, 새로운 억제 패러다임이었어요.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게임의 규칙을 바꿨다. 적었어요. NPT 안에 머물면서 핵 능력을 확보했다. 제재도 없고 동맹도 유지된다. 하지만 억제력은 실제 핵보유국과 동일하다. 기술 우위가 가능하게 했다. 다른 나라는 못한다. 왜 성공했을까? 분석했습니다. 첫째, 3나노 반도체가 핵심이었다. 소형화를 가능하게 했다. 둘째, AI가 속도를 만들었다. 0.001초 지휘 통제가 결정적이었다. 셋째, 현무 5와 차세대 핵잠이 운반 수단을 제공했다. 완벽한 조합이었다. 러시아 착시도 설명했습니다. 6,300개 핵탄두는 허상이었다. 구형 기술에 갇혀 있었다. 현대화 못했다. 한국은 양이 아닌 질로 이겼다. 0.001초와 3분 발사가 게임 체인저였다. 양의 시대가 끝났다. 마지막 페이지를 썼습니다. 한국이 새 기준을 만들었다. 결론이었어요. 복수나 대결이 아니다. 품격 있는 억제다. 기술로 평화를 지킨다. 이것이 한국식이다. 세계가 배울 것이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나토가 회의를 열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브뤼셀로 갔어요. 회원국 대표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연구해야 해요. 기술 강국이 택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도 가능할까요? 프랑스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영리한 전략이에요. NPT 유지하면서 억제력 확보했어요. 외교적 승리죠. 미국 대표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동맹으로선 환영해요. 말했어요. 하지만 선례가 우려돼요. 다른 나라들도 따라하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못 따라해요. 기술이 없으니까요. 한국만 가능한 전략이에요. 한 달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정리가 필요했어요.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어요. 한국이 중심에 섰고요. 자랑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물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잖아요. 차관이 웃었습니다. 반도체 투자 덕분이에요. 70년대부터 시작했죠. 꾸준히 했어요. 세계 1위가 됐어요. 그게 안보로 이어진 거예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국가 안보 자산이 된 겁니다. 민간 기업이 국방력을 만들었어요. 전례 없는 일이었죠.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반도체가 무기예요. 팔지 않으면 상대가 못 만들어요. 강력한 카드죠. 기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현무 5 발사대였어요. 한 달 전 본 곳이었죠. 사령관이 반겼습니다. 준비 완료됐어요. 말했어요. 언제든 배치 가능해요. 핵탄두만 장착하면 돼요. 6개월도 안 걸려요. 3개월이면 충분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한국군이 변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세계 최강 무기를 갖췄다는 확신이었죠.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녁에 남산에 올랐습니다. 서울 야경을 봤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는 힘이 뭔지요. 3나노 반도체, AI 시스템, 정밀 미사일. 보이지 않는 방패였어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긴 거였어요. 양이 아닌 질로요. 기술로 평화를 지킨 겁니다. 세계가 인정했어요. 러시아가 굴복했고 미국이 존중했습니다. 중국도 함부로 못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품격이었습니다. 한국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기술 달라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제시했죠. 북한 문제 해결하라고요.
원칙을 지킨 겁니다. 힘으로 위협하지 않았어요. 기준을 제시했죠. 테이블 아래 그 종이가 떠올랐습니다. 5글자 자주적 억제였어요. 한국이 만든 새 개념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였죠. 앞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한국식 억제 전략으로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토 본부였어요. 추가 보고서 요청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의 확산 가능성을 분석해달라고요. 다른 나라들이 관심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무나 못 따라 한다는 거요. 3나노 기술은 한국만 있었어요. HBM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밀 미사일 기술도 독점적이었습니다. 한국만 가능한 전략이었어요.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어요. 기술이 만든 평화, 한국의 선택과 미래였습니다. 첫 문장을 썼어요. 2023년 11월, 한국은 세계에 새로운 길을 보여줬다. 양이 아닌 진로, 위협이 아닌 억제로, 복수가 아닌 기준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밤하늘이었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너무 밝아서요. 하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 정찰 위성이 돌고 있다는 걸요. 반도체가 들어간 위성이요. 한국을 지키고 있는 거였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0.001초가 세상을 바꿨어요.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기술로 강해질 수 있다는 걸요.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걸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시대를 목격해서요. 한국의 선택을 봐서요. 그게 옳은 길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